핵무기를 못 만들게 자꾸 미국이 그러니까 핵무기 보급 가능이 뭐야? 현무호죠. 중력 가속도로 때린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국을 능가하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김정일이 지금 바지 오죽 싸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란 핵기지 떨구는 것도 100m 밑에 있다니까 3발을 떨구잖아요. 100m까지 들어가는 현무가 더 무거우니까 김정일이 지금 한번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켜죠. 북한이 현무5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무5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지금 했는데 북한이 아마 핵무기보다 아마 더 무서워할 거예요. 핵은 쓸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푸틴이 쓴다 정례 못 쓰잖아요. 그거 썼다가는요 러시아 작살납니다. 서방세계 뭐 핵무기 없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맞으면 자기도 망하는 거 못 쓰잖아요. 북한은 뭐 핵무기 쓰려면 아야 자기를 죽을까 그러는데 독재자 치고 죽을까는 없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다고요. 가다피가 그랬고 사담 후세인이 그랬죠. 총 다 가지면서도 어휴 살려달라고 벌벌 겨나온 놈들이에요. 그게 바로 저 북한 독재자라는데요. 그런데 그 핵무기는 쓸 수 없는데 한국은 그 핵무기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핵무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이 기술 면에서는 이 정치는 좀 개똥 같아도 머리는 참 좋아요. 핵무기를 못 만들게 자꾸 미국이 그러니까 아우 상대인 북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야 핵무기 보급 가능이 뭐야? 현무호죠. 중력 가속도로 때린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 멸망이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운석 충돌입니다. 운석이 뭐 크지 않아도 뭐 한 1톤짜리만 타지 않고 지구에 충돌하면요 그 속도의 중량 곱하기가 그 힘인데 그건 뭐 가공할 옛날에 공룡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어요? 그 운석 충돌로 죽었다고. 그 운석을 한번 치면은 뭐 아예 그냥 온 하늘이 그냥 잿가루로 한 1년 동안 뒤집어 씌우니까 햇빛 다 차단당하죠. 식물 다 죽으니까 그런 물론 그 지진은 또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바다에 떨어지면 쓰나미 일본에서도 그 조그만 흔들림 진짜 그런 흔들림이라면 아주 코킹 같은 약간의 흔들림이 그런 지진인데도 아예 그냥 난리가 나는데 이 운석 충돌 때문에 그 진동의 파도가 아예 전 세계를 아예 바다를 씌우는 아예 깨끗이 노아의 홍수처럼 있잖아요. 성경에 아예 그렇게 지구가 멸살되는 그 힘이 그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량의 속도 중량의 속도 곱하기가 힘인데 마력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10톤짜리를 올려놓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 가속도를 거기다 또 폭탄까지 창출해 놨어. 그러니 그 자체 떨어지는 것만 해도 죽을 맛인데 거기다 또 폭탄까지가 안에 있으니 저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미국이 벙커버스터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 핵기지에 처음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게 한국보다도 더 가볍더라고요. 무게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보다 더 무거운 거를 미국을 능가하는 거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지금 바지 오죽을 싸고 있을 거예요. 괜히 그러지. 야 이거 붙었다가는 그 사람이 숨어있는 게 다 땅굴이거든요. 땅굴이면 살아나는 줄 알고 다 그래 만들어놨는데 저거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은 지금 미국기 60m 뚫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핵기지 떨구는 것도 60m보다 더 100m 밑에 있다니까 3발을 떨구잖아요. 같은데 60m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해서 100m 밑으로 들어가게 3발을 다 꼭 한 곳에 떨구지 않았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거죠. 근데 한국은 100m까지 들어가는 저 현무가 더 무거우니까 그러니 오카가시오. 김정일이 지금 한번 자다가도 한번 경기를 일으켜야죠. 저것 때문에 빨리 죽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위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지금 바로 김정은을 사살할 수도 있는 걸까요? 능력 있죠. 지금 어느 정도라면 지금 인공위성으로 내려보낸 게 자동차 번호, 사람 얼굴 인식까지 하는 판인데 김정일이 집무실이 어디 있고 뭐 공기구멍, 숨구멍 다 알죠. 이거 공기구멍 입구구나 거기 때리면 막혀서 죽어. 거기다 진공폭탄이라는 거 저 현무5 아니래도 돼요. 지금 진공폭탄이 있거든요. 그걸로 입구에만 아주 정확하니까 지금 이게 입구에만 탁 때리면은요 불이 아무리 뚫려서 다 살기 위해서 뚫는 거 아니에요. 공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막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따라 이 압이 들어가거든요. 진공포탄이라는 게 뭐 잘 아시잖아요. 이게 열화학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폭탄이라는 것은 좁은 면적에서 꽝 하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고체 에너지나 뭐 이 폭탄이 그 순간 거기서는 압이 수천 기압까지 막
이렇게 튀어나가는 건데, 그러나 그건 작은 면적이에요. 이 가스탄이라는 것은 면적을 더 넓게 한다고. 가스 처음에 탁 터져. 가스가 쫙 더 넓은 면적이야. 압은 저기에 비해서 10분의1밖에 안 돼도요. 그래도 수백 기압인데 그 넓은 면적에서 팍 터지면 더 넓은 면적으로 쳐나가니까 사람이 1기압에서 사는 사람인데 100기압, 50기압인데도 죽습니다. 30기압에도 죽습니다. 그걸 압을 받아보세요. 그게 공기 따라 쫙 들어갔다가 이 팽창이 됐던 것이 공기가 없으니까 다시 끌어들일 때 전구 땀을 터지니 그래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진공됐던 게 탁 다치면 터지니까 뿡 소리 나잖아요. 진공을 해서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스탄 이런 거는 있잖아요. 진공폭탄이라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팡 하게 되면 이 공기가 다시 팡 치죠. 착착착 하면 순간적으로 이러면서 아예 시설이 망가지죠. 사람 생물은 아예 다 날아나고 그 열은 뭐 수백 도가 이르고요. 그 다음에 그 수백 기압에 이르고요. 1기압에 살던 사람이 저 김정일이가 아무리 마스크를 끼든 뭘 끼든 1기압에 사는 놈이거든요. 수백 기압, 10기압만 돼도 그 뚱뚱한 놈이 그냥 날아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말이 그렇지 밤잠을 못 자요 지금 사실.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먹어서 저기 뚱뚱해지는 거라고. 저 수령 만수무강 한다고 얼마나 김성 때부터 우리 과학원에서 있잖아요. 제가 잘 알죠. 김성 때부터 했더니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이 각 부위마다 최고의 박사들이 안 되는 건 외국 엄청난 외화를 줘서는 외국 의사들 해가지고도 거치게 그렇게 오래 살게 하는 건데 아니 누가 뚱뚱해지라고 저렇게 의사들이 가르쳐 주겠어요. 살을 빼셔야 됩니다. 빼셔야 됩니다. 그 김성 때부터 그랬다는데 수령님 쉽게 말하면 그 배시대기를 꺼야 됩니다. 그래야 만수무강 하십니다. 좀 따르는 체하다 독재자들이 최대 약점이 먼저 지 맘대로 하는 거거든요. 무소불위하거든요. 그게 권력을 무소불위하는 것 같지만 이 건강 지 맘대로 해. 말 안 들어. 뭐 여자들도 그저 밤낮 해먹고 술도 그냥 김정일 그 아들도 그냥 3일 동안을 연속해. 그 최은희 신상옥 감독이 가서 직접 경험한 거네. 그 파티 창 3일 동안을 처마시고 앉아있다고. 여자 건드리는 건 또 말도 없겠죠. 지 맘대로인데 뭐. 의사들은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뚱뚱해지는 거거든요. 그 뚱뚱해지는 원인이 그놈도 죽을 맛인 거예요. 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김정은은 현무5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무기 개발 계획을 언급한 적이 있나요? 현무5의 사거리와 위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알려진 것은 북한처럼 대공망이 처음이라고 이루어진 건 없다 그러거든요. 실제 우리도 그 대학 때 그 교도대 가는데 교도대라는 게 그냥 인민군이랑 같아요. 현역이나 딱 같다고. 그래서 우리 대학처럼 6개월씩 다 훈련받는데 대학 졸업되면 예비역 소위 무조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소위 달고서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 대체로 그 대학생 교도대들은 이 고사청 부대에 배치돼요. 근데 고사청 그 시스템 보면은요. 제일 먼 데는 대공 미사일,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대항공 미사일로 쏘고요. 그 다음에 대형 고사포, 뭐 120mm, 뭐 80mm 포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37mm였어요. 37mm는 그래도 중장거리까지 이렇게 쏘는 건데, 그 다음에 사신고사청 가까이 온 거는요. 그걸로 대응을 하는데, 이게 60년대, 70년 초반까지, 70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래도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기술이 너무 발전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한심한 수단이라고요. 이 방공 시스템이 소련제를 갖다 다 한 건데, 소련식이었는데, 이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뭐 미사일 쏘고 뭐 제가 안 되면은 지금 다 수동, 아날로그식 고사포들이거든요. 네. 미사일도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아주 옛날 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현대 거 몇 개 갖다 몇 개도 안 되고 네. 그것도 재명에 걸리면은 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때릴 때 보세요.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유 있는 나라예요. 북한은 원유가 없는 나라고요. 이란처럼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해서 군사력을 키웠겠어요. 근데도 그 멋있는 현대적인 방공망들이 다 무식돼가지고 일본에 이스라엘이 그냥 미국하고 그냥 휘젓고 다니며 폭격했다. 그건 방공망이 아예 없어진 거나 같아요. 제압당해가지고. 이미 그 방공 미사일이 다 레이더 기지가 다 파괴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들어간 거거든요. 아니 저 현대적인 이란이라는 강국도 저 모양인데 북한은 지금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세대 걸 가지고 그러거든요. 현대적인 거 뭐 소련제 뭐 방공무기 갖다 놔봤자 이번에 이라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지만 그냥 전파 장애 뭐 이란에서 보여준 것처럼 못 견뎌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다가 그런 걸 알아가지고 우리 교육할 때도요. 우리가 76년도 교도대 방공 고사포부대가 가 있었는데 전법이 뭐냐면 뭐 수령님이 주체 전법이라고 뭐 탁월한 전 세계에서 없는 전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방공은 이 구역 사격이라고 하는데 이 장벽 사격이라고 그러고 해안은 밀대 사격이라고 그래요. 그게 내 설명할게. 그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다 하나씩이기 때문에 저준에 쓸 수 없잖아요. 너무 또 빠르기도 하고. 그냥 그 방향에 대고 수만의 폭탄을 쏴가지고 탄막을 형성하는 게 장벽 사격이에요. 이게 반항공 전법이에요. 70년대부터요. 그 다음에 해안은 해안포로 이 해안으로 접근해오는 적들을 그냥 그 구역을 그냥 대포로 쏘는 게 맞든지 안 맞지 그 지역에다가 그 밀대사격이라는 게 축자적으로 이렇게 미는 것처럼 해가지고 쏘고 해서 그 불바다가 돼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소멸시키고. 아니 무슨 탄약이 많아서 그렇게 만들어요. 이 공중이 다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오는지 어디 방향에 오는지 이라크 전쟁 때도 보세요. 이라크가 바그다에서 불꽃처럼 공중에 대고 쐈다고요. 그게 비행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쏜 거예요. 그 장벽사기 그거란 거예요. 그게. 근데 한 대도 안 맞아. 비행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쏘는 거야 그냥. 여기 폭탄이 슉 날아오는데 자 이게 순항 미사일이 들어온 건지 스텔스가 들어와 폭격하는지 그나마 쏘면 또 그 자리 알아가지고 다 요격당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대책이 없는 거죠, 북한은.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지원해가지고 현대적인 방공 무기를 이번에 들여갔다고 하는데 그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다 그렇게 특수하지 않는 거 다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요,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세계 군사 강국이라고 앉은 자리에서 큰 소리 치고 무기도 팔아먹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해보고서 있잖아요. 아주 그 우크라이나 한심한 나라 그거 지금까지 3년 동안 쩔쩔매고 그냥 깨지는 거 보고요.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소련제 무기, 러시아제 무기가 지금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가 그렇게 개망신, 개털리고 있는데 북한이 무슨 쪽이 되겠어요? 무슨 쪽이 되겠어요? 그냥 앉은 달에서 눈 뜨고 얻어맞는 거지. 사실상 현무5가 핵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는데 현무5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핵무기 대 핵무기나 같죠. 물론 우리는 쓸 수 있는 핵무기고 저희는 쓸 수 없는 핵무기나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핵무5가 뭐 어떻게 핵무기냐. 물론 핵무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핵무기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가 그 10톤짜리가 떨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역학 계산하면요. 운석이 떨어지는 건 같다는데요. 지구 공멸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쓸 수 없는 핵무기 북한은 가지고 있고 온갖 털어가지고 만들어가고 수백만 자국민 굶겨 죽이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일단 이스라엘도 벙커버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GBU-28이라고 걸프전 때 처음 사용된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그거는 지하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은 이제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안반 70m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구조물까지 하면 100m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BU-57 이번에 이제 스텔스 B2 폭격에서 떨어질 때도 두 개의 환풍구 6발을 이제 각각 6발씩 홀인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란의 핵 개발 저지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 군사시설 타격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이자 벙커버스터인 현무5를 만들었어요. 지난해 이제 국군의 날에 이제 공개가 돼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엔 만약에 현무5나 혹은 이제 GBU-57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미국의 그런 군사적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향후에 이제 아마 비슷한 걸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GBU-57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GBU-57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벙커버스터예요. 그리고 요걸 탑재할 수 있는 건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약간 몇몇 전문가들은 C-130 수송기에도 어쩌면 운용할 수 있다. 한 발 정도 실어서 떨굴 수는 있다. 라는 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GBU-57은 이제
해외에는 판매를 안 하는 그런 미국 무기입니다. 반면에 현무5는 우리나라가 만들었죠. 그리고 GBU-57은 잘 보시면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지하 한 60m까지 뚫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무5는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보통 이제 낙하 속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낙하 속도가 마하 5 이상입니다. 그럼 GBU-57보다는 훨씬 이 낙하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현무5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인 크기가 미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 한 8에서 9톤 되는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 9톤에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떨어지면 어쩌면 이제 GBU-57보다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수학적 계산을 해보면 한 100m 이상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현무5도 사실 GBU-57하고 비슷해요, 원리는 사실.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만 빼면, 지금 한 8톤에서 9톤 되는 이 탄두의 아마 대부분을, 이 탄체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고강도 합금으로 된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 이제 폭약을 한 1톤 정도? 보통 이제 GBU-57이 13톤인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폭약량이 한 2.3톤인 걸 계산해 보면 거의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현무5도 그렇게 치면 뭐 1톤 미만 정도 뭐 이런 양을 아마 폭약을 장착하고 있을 것 같은데 GBU-57과 비슷하게 우리도 아마 열압력탄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는데 사실상 안성맞춤이죠. 그러니까 만약 100m 더 밑에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이란 그 포로도 시설 공습했을 때 얘기 드렸지만 깊이 있는 지하 시설물이라 그래도 환풍구가 다 있어요. 그런 이제 비밀스러운 환풍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풍구를 타겟으로 노려서 예를 들어서 여러 발의 현무5를 골프 홀인원 하듯이 밀어넣는다. 그러면 뭐 100m 이상에 있는 지하 시설물을 완전 파괴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실상 몰살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미 정보기관이나 우리나 대부분 김정은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 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특정일에 무슨 행사가 있다라든지 다 알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김정은의 동선인 파악이나 뭐 북한의 중요 행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웬만큼 알고 있고 북한군의 그런 여러 가지 군사 행동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 제거하는 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슨 열병식 한다 그런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부터 인공위성 사진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날 때려버리면 되죠. 그냥 현무5 한 수발 쏘면 초토화 될 텐데 아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국제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그때 이제 지난해 국군의 날 때 현무5 공개되자마자 북한도 나름 이제 자기네도 미사일 부심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기형 달구지다, 뭐 분식된 흉물이다, 여러 가지 이제 비난 쏟아냈는데 북한, 특히 김정은 포함한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시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해서 지금 이제 천공2, 패트리어트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이렇게 3개의 미사일 방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최소한의 막을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런 미사일 방어망이 지금 없죠. 그리고 우리 군도 사실 이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보면 많은 수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우리 군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북한이 핵을 발사할 징후를 보인다. 그러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뭐 현무5, 그다음에 현무2, 현무4, 현무3 뭐 각종 미사일이 그야말로 북한으로 쏟아질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말 북한이 핵을 쏠 징후를 보인다. 그러면 미국의 해구상도 작동을 할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무섭죠.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시면 러시아가 뭐 미국만큼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 못 쓰고 있어요. 왜냐? 썼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난과 각종 제재 수단들이 동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거의 이제 전범 국가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전범 행위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잘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 외에는 지금 한 번도 핵무기를 쓴 적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군 이후로는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이지 막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의 죽을 상황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썼을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오히려 이런 재래식 초대형 무기가 더 아플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현무5는 해외 수출은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데 MTCL에서 이 미사일과 관련된 통제 체계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통제 체계가 있는데 이 통제 체계에 보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km 그리고 탄두 무게는 500kg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탄도미사일을 수출한다. 그러면 이게 딱 그 사거리 300km와 탄두 무게 500kg으로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현무5는 해외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금 탄도미사일을 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전술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해서 우레라고 우리 육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죠? 2022년에 이제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방산 수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천무도 수출했어요. 한국형 다연장 로켓포 천무도 수출했는데 거기에 잘 보면 이제 폴란드가 당시 요구를 했습니다. 폴란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도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CTM-290이라는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개조한 탄도미사일을 폴란드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는 한 290km고 탄두 중량은 한 500kg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에 그렇게 탄도미사일 수출을 했고,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UAE도 좀 관심이 있다 그래요. 기존에 천무가 수출됐던 나라들, 뭐 UAE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좀 비슷한 성능 아니면 좀 사거리가 한 500km 되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팔아줬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거리 300km 탄두 무게 500kg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좀 500km 정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이란 때리는 용도로 지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탄두 무게와 사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탄두 무게를 줄이고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방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동 국가들, 특히 이제 사우디나 UAE가 원하는 건 사거리 500km의 좀 탄두 중량을 줄인 그런 것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현무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한 20여 발 정도 쏘면 그야말로 소형 전술핵만큼의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는 평양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보다 강점을 갖는 거는 우리는 입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 지상에도 쏘지만 지금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한국형 구축함, 뭐 KDDX나 이런 데서도, 이지스 구축함 이런 데서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추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 이제 KF-21에도 일종의 이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좀 장착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져요. 따지면 북한보다는 사실 이제 월등히 앞서는 미사일 기술을 자랑한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 사안이.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 북한은 우리 영토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법적으로 보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유엔에 우리나라가 90년대 초에 북한과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UN, 국제연합에서 봤을 땐 북한과 남한은 다른 나라예요. 물론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가 이제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 김정은의 잔당들이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개입을 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고, 또 한 가지로는 북한이 그런 혼란한 상황이 오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 다 개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개입할 수 있고, 일본도 개입할 수 있고, 미국도 개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 유사시에 북한을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쪼개서 갖는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다만 이제 국제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현무5가 이제 미국 본토까지 15분 내에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소 오바를 한 거고, 물론 현무5는 SRBM입니다. SRBM이 뭐냐? 숏레인지예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자주 착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현무5가 8톤의 탄두를 가지고 북한 전역을 타격하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일반적인 SRBM과 차원을 달리하는, 그래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데, 다만 이게 그래서 SRBM은 남을 것인가?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탄두 무게에 따라 사거리가 달랐습니다. 현무5가 방금 제가 8톤 탄두,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 있다는데, 거꾸로 그러면 일반적인 탄두를 바꾸면 몇 킬로 갈 수 있어?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절대 알 수 없는 기밀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임 중에서 정말 특이한 게임들이 많은데, 우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로켓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쏘는 게 있거든요. 현무5를 그런 게임에서, 원래 8톤짜리 탄두를 가셔서 600km를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로켓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8톤 탄두를 일반적인 핵미사일 500에서 1톤 정도의 가벼운 탄두로 가면 몇 킬로 가는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랑 유튜브에서 나오실 건데, 거의 한 5,000km 이상은 갑니다. 물론 여기 미국 본토까지 갈 수는 없지만, 이 5,000km라는 거는 이제 한국, 대한민국 서울에서 호주의 퍼스, 그러니까 호주 최북단이나 혹은 이제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큰 I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이제 로켓은 아직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소문입니다.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무5의 8톤 탄두의 성능을 더 능가하는 초거대 탄두를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탄두를 바꿔 끼우면 당연히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고체 연료 우주 로켓이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주에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현무5랑 같은 엔진인데, 현무5랑 달리 다단 로켓으로 되기 때문에 요것을 뭐 탄도미사일로 바꾸면 미국까지 갈 수도 있겠지 않나, 이런 의혹이 있죠. 의혹입니다. 의혹. 사실이 아니고. 표적탄이 무엇이냐 하면, 표적탄은 결국에는 적 미사일을 모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만든 건 지금 한 종류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두 종류가 개발 중입니다. SBAT, 한국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만든 표적탄의 경우에는 천궁 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때 썼던 표적탄인데, KT-SSM 탄도미사일을 개조해가지고 북한의 노동이라든가 스커드 미사일의 비행 경로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게 만든 표적탄이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적 탄도미사일과 같은 궤도를 가야 되니까 이 성능이 유사합니다. 요거 말고도 탄도탄 표적 말고 이제 표적기 같은 것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우선은 이번 마덱스에서 항공기 모사 표적기가 지금 국산화 계획이 나와서 대한항공과 카이가 개발 중인 게 공개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드론처럼 생겼는데 프로펠러를 가지지 않고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게 뭐냐, 전투기 기동을 묘사할 수 있어요. 이 전투기 기동을 묘사할 수 있고, 요거를 대공포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사일 표적으로 쓰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전투기랑 비슷하게 기동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탄두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반을 쓰면 또 이게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개발되고 있는 또 다른 표적탄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음속 표적탄이라 해가지고, 요새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암속이라 해가지고 900km, 1000km 속도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좀 느린 대한미사일이 주류였는데, 요새 마하 2, 3, 그러니까 러시아의 야운트나 이런 거에 수천 킬로로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의 대한미사일들이 좀 유행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표적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거를 수입하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코요테라고 하는 초음속 표적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을 묘사할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게 낫겠다, 개발비가 구매비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신형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요걸 활용해가지고 표적기를 만드는데, 요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 표적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무5의 도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현무5는 사실 마하 9까지 가속되니까 굉장히 빨리 평양에 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제 계산된 위치보다 느립니다. 현무5는 최종 단계에서 감속을 합니다. 왜 감속을 하느냐? 마하 9에서 마하 5로 속도를 줄인 이유는 이 관통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현무5의 핵심 목적은 결국 김정은 암살 무기를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하 몇백 미터의 벙커에 숨어 들어가지고 안전하게 전쟁을 지휘하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과 보복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아무리 김정은이 지하에 있어도 깊게 관통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게 이 현무5고, 그래서 관통 탄두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하려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관통이 다 끝나기 전에 탄두가 타져버리거나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터집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속도를 관통이 제일 잘 되는 속도로 줄여가지고 돌입해서 흙으로 치면 몇백 미터에 가까운 아주 깊은 지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게 해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금 현무 2, 3 이런 거랑 크게 차이가 없거나 더 깁니다.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신에 요 시간도 북한 김정은이 대응할 수 없고, 대신 현무5가 지금 성능으로 이제 안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또 여쭤보셨는데, 현무5 성능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 균형을 뭐 한국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한국 쪽에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다, 이 개념이 맞습니다.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현무5는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조건 무작정 핵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확장 억지라는 개념으로 한미연합동맹 자산으로 이제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현무5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핵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 무엇인가? 현무5가 앞서서 김정은 암살 무기라고 했는데, 김정은 암살 수단은 현무5 외에는 전부 다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B-21의 모업이라고 하는 이제 21톤짜리 폭탄인데, B-21이나 B-2는 아주 적은 수량이라서 미국만 결국 쓸 수 있고, 그래서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이 암살될 수 있다, 이 자체가 현무5의 전략적 의미고,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좀 균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도 있어요. 미사일 1만 양탄설이라고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격과 방어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10,000발 갖춰가지고 공격을 할 때 현무5 수백 발로 이제 평양을 폭격하면 이게 핵 공격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데, 그 평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서울보다 위상이 더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집중도가 강하고 핵심 인프라가 모이기 때문에 핵이 아니더라도 평양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면 김정은이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일 수 있다. 요거를 현무5를 대량 양산으로 대응하자, 이런 논의가 있고, 그리고 북한도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또한 이제 대응책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KAMD 뭐 총투나 뭐 LSM을 사용해가지고 적의 미사일을 만든 미사일 방어막을 만드는 거랑 같이 북한이 별지라고 하는 대공미사일 북한판 천공을 만들어서 우리의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능력을 이제 좀 갖춰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HGV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이라든가 신기술을 사용해서 북한의 방어를 또 뚫어내는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지금 현무가 몇 가지 나왔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건 현무5고 6랑 7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요. 차세대 현무에 대해서 그런 소문만 문서한 상태에서 저는 그래도 좀 조사를 해보고 전문가들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했을 때, 일단 현무5보다 더 큰 탄두를 가질 것인가, 요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관제가 있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현무의 지금 성능 중에서 비행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무가 주변국도 대응해야 되고 북한도 미사일 방어 전력이 있으니까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현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핵심적인 게 HGV라는 기술입니다. 하이퍼소닉 글라이드라는 건데, 이게 현무 2C만 돼도 MRV라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팝업 기동 같은 걸 하면서 여기 떨어질 것 같은데 예측하는 궤도를 벗어나는 기동을 가지고, 이게 북한이라든가 중국도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비행기처럼 활공을 할 수 있게 해서 어디에 떨어지는지 모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저거의 요격 미사일을 그 방어막을 피해서 우회 기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서 현무 6, 7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면, 요거는 이분들이 좀 조회수를 위해서 다소 과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극초원성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배치되는 거는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일본판 현무입니다. 왜 일본판 현무냐? 기본적으로 로켓으로 추진되고 일단은 분리되고 마지막에 이제 종말 단계에서 분리돼서 기동을 한 게 현무 투시 기능을 좀 발전시킨 거랑 비슷합니다. 기본형 블록 1의 경우에는 이제 끝에 부분, 그러니까 로켓 모터 말에 고속 활공을 한 부분이 미사일처럼 생긴 4장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길이가 12m고 사거리가 900km니까 현무 투시보다 훨씬 길어요. 대신 그리고 이제 기동성도 더 좋아서 이 MD 미사일 디펜스를 요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전형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발전형은 이 미사일처럼 생긴 거 대신에 날개가 글라이더처럼 생긴 그야말로 HGV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거리가 3000km에다가 이동목표 타격, 그러니까 우리 TL이라는 핵심 목표를 움직이는 걸 타격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 중이라 해서 기술적으로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탄도미사일 한 번도 생산하지 않다가 이제 생산하는 것 때문에 그 좀 생산 캐파가 작고,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현무라든가 이런 미사일의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성비, 그 다음에 생산 수량을 일본이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아주 핵심적인 목표만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크램제트 미사일까지 만들고 있다고 일본이 알려지고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도 안심하지 않고 역시 기술 개발을 해야지 일본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도 미사일은 일단 연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연소를 하지 않습니다. HGV 하이퍼소닉 글라이드도 그 글라이드가 단분리되고 난 다음에 로켓 엔진을 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징이 있냐? 탄도 궤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승한 다음에 하강을 합니다.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순항 미사일인데,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신에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죠. 뭐 우리 토마호크라든가 철룡 이런 것들은 마 0.9, 0.9가 어떤 속도냐면 우리 그 국내선 여객기 속도랑 똑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램제트 미사일 나오고 이제 스크램제트 미사일까지 나오는데,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미사일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트 엔진은 원래 팬이 돌아가면서 압축이 되고 그게 폭발합니다. 근데 팬이 돌아가는 게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마 2, 3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팬을 없애거나 단순화시켜서 공기를 압축해서 연소하는 것을 적용한 게 램제트고, 램제트보다 더 단순화해서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연소가 가능한 게 스크램제트인데, 이 스크램제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 실용화 될 경우에 고도는 굉장히 낮은데 속도는 탄도탄 속도에 되니까 이게 굉장히 요격이 어렵고 탄착점 맞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공격 미사일로 불리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하이코라고 하고 있는 스크램제트 연구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1단, 2단에서는 로켓 엔진으로 점화가 됐다가 램제트로 가속됐다가 마지막엔 스크램제트로 해서 마 6까지 이렇게 모사하는 건데, 이거 개발진들을 인터뷰하고 제가 좀 취재를 한 게 있어요. 그 하이코라는 용어를 처음 이제 대중에 공개한 것도 이제 제가 단독 기사로 낸 건데, 좋습니다. 왜 좋냐면 기본적으로 적들이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아주 신속하게 타격이 가능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일회용으로 쓰는데 이게 미사일이 거의 비행기 한 대 가격에 맞먹을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를 생각하면 스크램제트 미사일보다 좀 더 단순하지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서도 각광받을 것이라 보이고, 그래서 우리 선택은 지금 스크램제트 미사일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핵심적으로 모든 미사일을 스크램제트로 바꾸는 것보다는 저가의 성능이 높은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하는 것과 스크램제트를 하이로 믹스를 해가지고 고성능과 그 다음에 고가, 그 다음에 저성능이지만 가성비 좋은 이 탄도미사일들을 섞어서 공격하는 이런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무5 미사일은 8톤 탄두를 가진 600km 사거리의 미사일로 기본적으로 MTCR에 가입된, 혹은 MTCR가 준하는 규제에 맞는 대한민국은 수출이 제한됩니다. 지금 현재 300km까지 미사일만 수출되고 있어서, 지금 폴란드라든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그 KTSSM-1 수출용 CTM-290 미사일 사거리는 그래서 299k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그 국제사회의 허락이 있어야지 이게 수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핵무기가 없는데 핵무기의 역할, 지하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지하 깊숙이 있는 표적을 때려야 되는 나라가 그렇게 없어서 수출이 제한된다기보다는 수입할 국가가 없다, 이런 표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독특한 북한의 특성,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아주 깊숙이 지하에 있는 김정은의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제한되고 이게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한국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물론 그 대량 생산을 그래서 안 되겠고 우리 생산을 줄여면
앞으로 KTSSM, 그러니까 수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술 탄도미사일 중심으로 생산이 될 것인데, 이게 수출된 물량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세 자리보다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내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우리가 이제 수출 강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1.0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아예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작권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압박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대응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응은 우리나라 주한미군의 가치가 미국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구매함으로써 방위비 자체는 적게 올리는 대신에 미국한테 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설득한 것이고, 지금 현재 트럼프 2.0 시대가 됐고, 트럼프 2.0 정부는 지금 새로운 정부의 방위비 협상을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트럼프 1.0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그 팀,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이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주한미군의 가치, 요거를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 육군 기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그 다음에 오산 공군 기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군 공군 기지이자 군 기지입니다. 여기에서 10분 이내에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정도로 중요하다면, 거의 옛날에 아마 역사에서 보시겠지만 쿠바 미사일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쿠바에 그 옛날 구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발사하려 하자 미사일의 그 도달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지니까 미국이 우려를 해서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중국 목덜미를 노리고 있는 칼이 주한미군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요 가치에 대해서 트럼프는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돈을 더 뜯어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야, 중국과 주한미군 기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전쟁 나면 주한미군 장병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멀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기지들이 괌이라든가 괌 건너에 뭐 호주까지 이게 밀려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미사일 사거리 밖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미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으면 그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전쟁 초기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중국이 아예 서해안에서의 활동 이런 걸 못하거나 아니면 중국 베이징을 걱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인 이점 우리가 설명한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협상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되면 핵무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다르고, 트럼프 주변에서도 핵 확산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냐?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제 이득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그 대가를 줄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때처럼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핵 보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신에 핵 주권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 한가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본과 동등한 이제 제철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갖추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협력이나 이런 협상의 지렛대로 살 수 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MRO가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지금 중국 해군에 패배하기 직전입니다. 너무 배가 썩고 낡았어요. 어느 정도 썩고 낡았는가 하면, 미국의 본엄 리차드라고 하는 배가 MRO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MRO라고 하는 거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라는 걸로, 쉽게 말해서 수리랑 대규모 정비, 오버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게 45,000톤짜리 상륙한 본엄 리차드가 지금 오버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오버홀이 기본적으로 배들 다 뜨고 고쳐서 고장난 부분, 낡은 부분 다 갈아엎는, 새로 만드는 거랑 다름없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기간 동안 그 배의 승무원들은 아주 열악한 곳에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수병 중에 한 명이 수리 중인 배에 불을 질러가지고 배가 망가졌어요. 45,000톤짜리 상륙함이 지금 폐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아무래도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 이지스 구축함과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인 055급 구축함들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 미국은 조선업이 죽었으니까 이게 배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거기다가 좀 저가형 구축함들을 만들려고 이탈리아에서 설계를 수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다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0년 혹은 15년 안에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한테 뒤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트럼프가 용납할 것인가?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데, 유일한 해답은 한국과 손을 잡아서 한국이 미국 군함의 MRO를 진행하고, 조금 더 나가면 미국 군함을 한국으로 건조해야 하지만 중국의 그 엄청난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트럼프 2.0 시대의 주한미군과 방위비 협상을 진행해
대응해야 됩니다. 2025년 현재 한반도가 국제위기 그룹 등에서 10대 분쟁 지역으로 꼽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죠. 그리고 북쪽에는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북한이 있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이런 뭐 이제 분쟁 지역으로 이렇게 꼽히면 대한민국이 빠지지가 않아요. 한반도는 빠지지가 않아요. 이제 뭐 남북 간에 저도 이제 실제로 몇 번 경험을 했지만 그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긴장이 군사적 위기로 이제 고조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이 이제 대만 침공 가능성도 뭐 제기되고 있고 2027년 침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북한은 사실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이 동포가 아니다, 다른 나라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한반도는 10대 분쟁 지역으로 꼽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최근 남침 위기 또는 전쟁 징후로 주목하는 북한 내부 신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 남침 준비 정황으로 해석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이 이제 이국가론 들고 나오면서 사실 과거보다는 위기라던가 전쟁 징후는 좀 낮아진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사실 더 크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대규모 파병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장사정포, 이제 뭐 170mm 자주포라던가 240mm 방사포도 많은 양을 지금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예를 들어 포탄들, 자주포나 방사포가 갔으니까 그 써야 될 포탄들도 러시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뭐 수백만 발이 지금 러시아로 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건 아주 개인적인 평가지만 과거에 비해서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 많은 전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과 관련된 전력은 많이 지금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또 이제 물론 우리가 인정은 안 하지만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재래식 전력은 러시아로 많이 보냈지만 핵을 통해서 이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은 지금 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국가론을 들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NLL이라든가 군사분계선에서 소규모의 그런 이제 군사적 긴장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 입장에서 실제 전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생존 행동 요령은 무엇인가요? 전쟁 징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데프콘이라고 그러죠. 방어준비 태세라는 거를 많이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데프콘4예요. 그래서 데프콘4는 보통 이제 평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시다가 데프콘3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긴장을 하셔야 돼요. 데프콘3가 되면 지금 이제 평시에는 우리 군이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데프콘3가 되면 한미연합사로 작전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준 전시 상황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프콘2가 되면 거의 전쟁에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이제 훈련하는 거 보면 가정으로 이제 데프콘2가 되면 보통 이제 부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을 이제 막 반출하고 전시에 사용될 진지로 나갈 준비들 다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프콘1이 되면 진짜 전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프콘이라는 단어,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예능인이 되셨지만 래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 디펜스 레드니스 컨디션, 이거의 약자가 이제 데프콘인데, 이 데프콘 뭐가 붙느냐, 그게 3냐, 2냐, 1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전쟁에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 뭐 군에 잘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뭐 진돗개 같은 거 관련하잖아요. 국지도발 관련돼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국지도발로 시작해서 대규모 전면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돗개가 발령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살짝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건 물론 이제 대간첩 작전이나 뭐 지금은 사실 이렇게 뭐 옛날처럼 사실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간첩들이 난파되는 경우도 많았고, 뭐 무장 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국지도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6.25 전쟁 이후에도 그런 끊임없는 북한과의 충돌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좀 그런 걸 보긴 어려운 상황인데, 진돗개가 발령이 돼도 살짝 긴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시 상황에서 피난이 장기화될 경우 수도권에서 한반도 남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뭐가 됐든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시 상황이 되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우선 사용권은 군에 있어요. 군 작전과 관련돼서는 도로를 통제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 피난을 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몇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한 1000만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시에 다 피난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시 상황이 되면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징후를 파악하고 빨리 이동하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전쟁이 발발하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차라리 집에 유사시에 대비한 식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물, 특히 물이 중요합니다. 냉수 같은 것들도 좀 비축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안전모, 왜냐면 이제 막말로 북한의 포탄이 뭐 서울과 수도권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숨을 수 있는 방공호,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공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지하 주장으로 내려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중에 만약에 그런 적포탄 낙하라든가 포탄 낙하라든가 이런 걸 겪게 되신다면 가장 가까운 지하 시설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아마 이런 일이 생기겠죠.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방위 관련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전시에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안 보시죠. 왜냐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갖고 계신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면 라면은 이제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브루스타라든가 이런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일단 물을 끓여야 되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제 간편식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뭐 제가 제품을 얘기해서 그런데 햇반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햇반이라든가 통조림을 이렇게 이제 패키징을 해서 한 끼분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라면 사실 이제 비추고 도움이 안 되고, 라면 물론 생라면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뭐 이런 인터넷 쇼핑으로 보시면 비상식량들 좋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이제 비치해 두면 좋으시고, 실제로 이런 큰 외국의 이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뭐 17년, 북한이 이제 그때 한참 도발했을 때 그런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실제로 사무실에 뭐 방독면이라든지 안전모, 비상식량들, 전투식량 이런 거 사가지고 비치해두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해외 다국적 기업들, 이제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한국이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은 미국 국적자들, 주한미군 가족들 이런 소개하는 훈련, 그러니까 대피하는 훈련을 몇 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하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들을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 몇몇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파병, 중국의 개입, 주한미군 역할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가 실제 전쟁 발발이나 확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중반에 그런 지도가 하나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체제 붕괴가 된다. 그러면 뭐 러시아, 중국, 미국, 뭐 일본 등이 개입을 해서 이제 북한을 뭐 4개로 분할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이제 충돌,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6.25 전쟁 때 이제 유엔사, 유엔군이 참전했었어요. 현재도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당시 참전했던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고 만약에 한국에서 또 제2의 6.25가 발발하면 또 참전하겠다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사 회원국들 중에 그런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뭐 이런 등등, 뭐 필리핀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뭐 이런 태국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유엔사 회원국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유사시가 되면 개입을 하고 뭐 미국도 개입을 하고 한미 간에 또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되고, 북한도 뭐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병력을 파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일종의 이제 안보 조약 같은 것도 맺었고,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는 파병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한반도 유사시의 이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 세계 몇 위권에 든다고 보시나요? 제가 전직 군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몇이다라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요. 다만 평균적인 그런 국가들보다는 그래도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러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상대인 북한도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가난한 나라지만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지금 병사인 경우에 평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북한은 100원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그렇다고 그래서 북한이 그 전투를 못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어떤 나라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 비교했을 때 한국군의 진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한다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젊은이들이 그동안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러한 의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점으로 제가 보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이완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현재 초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은 기관들에 거기에 우리가 현재 학교의 어떤 뭐 규율이라든지 또는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강하다고 보시면 군대도 강한 거고요.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군대는 문제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그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가 군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군에 임했습니다. 군인이 됐으니까 내가 참을 건 참고 견딜 건 견뎌야지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또 군대에 문턱도 안 가보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가산점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강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총도 쏘고 행군도 하고 좌양좌 우양우도 하는 그런 교련 훈련을 받고 있고요. 또 어찌됐건 뭐 군대가 뭐 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겉 알맹이는 뭐 그럴싸하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세뇌를 잘 시켜놔가지고 북한 군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포로가 안 되잖아요. 자폭을 하는데, 자폭할 때 하느님을 찾거나 어머니를 찾는 게 아니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하고 자폭을 합니다. 수류탄을 까가지고 여기다 대고 죽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 다시 그 보통 국가가 되겠다고 그래서 군대를,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자위대를 군대처럼 만들겠다고 지금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위대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남성들의 대부분이 총을 쏠 줄 알아요. 근데 일본은 남성들 중에 총을 만져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강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일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걸까요? AI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AI가 자기가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은
통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AI가 어느 표적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타격한다 이런 거는 할지 모르지만 타격하냐 마냐는 사람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우리 자유세계에서의 기본 공식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소위 말하는 킬러 로봇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AI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뭘 만들어내면 좋게 쓸 수 있고 나쁘게 쓸 수 있는데 AI가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전쟁의 판도를 바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투원이 하던 위험한 것을 로봇이나 드론 또 AI를 이용한 그러한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사람 수가 줄어든다? 이것은 꼭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AI를 프로그램도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정비도 하고 기름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원의 숫자는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국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의가 좀 틀려질지 모르지만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군대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가 필요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적 군사력에서 질적 군사력으로 전환하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우선 우리가 AI가 또는 로봇 드론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 무기를 무기화하는 거 이런 것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있습니다. 규제도 있고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나 규제를 한번 잘 보고 새로운 시대에 이게 맞는가 해서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잘 마련해 둬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너무 확 풀어놓지 않는 이러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짧게는 뭐 1년, 길어봤자 2년밖에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차관이나 또는 군대의 뭐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은 1, 2년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각을 바꾸고 규제를 재검토하고 특히 결정권자들의 임기를 늘려서 하나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군이 KF-21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우리 KF-21이 현재까지 온 것은 대단한 성취입니다. 이렇게 빨리 또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갖다가 만들 수 있을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우리 KF-21이 외국에 수출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KF-21이 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 전투기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KF-21이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배반 여건, 전투기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의 조합이라든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전장 환경에 잘 판단을 해서 그러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지 못하면 이 이상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 KAMD 대량 응징 보복은 현실적인 억지력으로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억지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억지력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현재 성공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옛날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 보고 결국은 한국의
대북 방어 능력은 한국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면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대략 한 2배 이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2배 이상 올린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배 이상 올린다고 해서 비행기를 더 사고 배를 더 사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보고요. 2배 더 올린다고 하면 탄약 더 사고 보급 물자 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투원들에게 좀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더 올려주고 특히 초급 간부들의 수당을 정상화시켜서 병사들의 월급이 향상되는 것에 따른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를 좀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 위험한 훈련들이 많은데 그러한 위험한 훈련을 할 때 위험 부담이 좀 적도록 시뮬레이터라든지 또 모의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충분히 예행 연습한 다음에 실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훈련하는 것 자체도 지금은 기초군사훈련 5주밖에 안 하는데 저는 한 3개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병사를 거듭나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병사가 돼서 부대로 가고 그 3개월 동안에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사회로 나가야죠. 사회로 돌아갔을 때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야, 넌 왜 군대에서 쫓겨났냐? 이런 질문을 해야지. 야, 넌 좋겠다. 군대 안 가서.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군대를 안 가면 부끄러운 사회입니까? 아니면 부러운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들이 빨리 이런 사회 현상이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억지력이 단순히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생각과 보는 시각은 군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그 사기는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겁니다. 군인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소박한 채널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전인범 채널입니다. 재미없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유익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